자, 오늘도 배움에 열정적인 우리 청취자님들 환영합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를 바로 시작해 볼 텐데요. 5천년 역사의 절대적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금이 있잖아요. 네, 모두가 아는 그 금이죠. 근데 이 금이 인플레이션 공포 속에서도 무려 7거래일 연속으로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맞아요. 정말 교과서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더 기가 막힌 건요. 바로 오늘 똑같은 순간에 그 대표적 위험 자산으로 불리던 비트코인이 막 급등을 하면서 금이랑 정확히 동일한 가격표를 찍었어요. 10만 3천 달러요. 와, 10만 3천 달러. 진짜 두 자산의 그래프가 정확히 교차한 기묘한 순간이네요. 그렇죠. 전통적인 피난처는 무너져 내리고 가장 변동성이 크다던 자산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 이 상황. 도대체 지금 시장 이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이제 이 복잡한 내용들을 하나씩 풀어보죠. 네, 우리가 알고 있던 거시경제 교과서가 시장 한가운데서 완전히 불태워지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불타버렸군요. 네, 기존의 공식으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자금 이동을 전혀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부해볼 자료가 바로 2026년 3월 20일자 글로벌 시황 장전 브리핑 리포트입니다. 이게 찢어진 교과서의 페이지들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더라고요. 아, 리포트 내용이 정말 흥미진진했죠. 네네. 미쳐 날뛰는 국제 유가라던가 약간 요새처럼 굳건히 버티는 미국 증시, 그리고 환율 1,500원의 벽에 부딪혀서 비명을 지르는 한국 시장까지. 겉보기엔 그저 혼란스러운 숫자들 같잖아요. 맞아요. 일반 투자자분들이 보시면 그냥 붉고 푸른 숫자들의 정신없는 나열로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지만 오늘의 심층 탐구에서는 이 파편화된 데이터들이 어떻게 하나의 거래한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 기호박스를 쫙 열어볼 겁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사실 오늘 청취자님이 비즈니스를 운영하시거나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이 연쇄 반응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필수적이거든요. 그렇죠. 다가올 폭풍을 견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테니까요. 자, 그럼 이 모든 도미노를 쓰러뜨린 첫 번째 진원지부터 가보죠. 유가입니다. 아, 국제 유가. 지금 시장을 덮고 있는 수많은 이슈들의 진짜 진원지. 그러니까 방안의 코끼리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WTI 원유가 96.13달러로 뛰었고 브렌트유는 막 말 그대로 미쳤더라고요. 장중에 배럴당 120달러까지 육박했다가 108달러나 109달러 선으로 수직 낙하했어요. 하루 만에 배럴당 12달러가 증발하는 그야말로 엄청난 롤러코스터를 탄 셈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력적인 포인트는 네, 어떤 점인가요? 단순히 기름값이 비싸졌다는 숫자의 쿠리가 아닙니다. 바로 이 극심한 변동성 그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변동성이요. 보통 우리 청취자님들이나 사람들은 기름값이 비싸지면 그냥 기업들 생산 단가가 올라가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장중에 120달러를 찍든 108달러로 끝나든 어쨌든 비싼 게 본질적인 문제 아닌가 싶은데요. 비유하자면 가속 페달이 고장난 자동차가 우리 경제를 레드존으로 밀어붙이는 느낌이랄까요?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비싼 것도 당연히 문제지만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이 기업과 거시경제엔 훨씬 더 치명적인 독이 되거든요.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요? 네. 현대 제조업이나 글로벌 물류 기업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선도계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미래의 원가를 미리 확정 지어놓고 사업 계획을 짜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유가가 하루 만에 막 10%씩 위아래로 요동치면 계산 자체가 안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어떤 기업도 3개월 뒤, 6개월 뒤에 마진율을 계산할 수 없게 돼요. 실적 과시성이 제로가 되는 순간 기관 투자자들은 그 주식을 들고 있을 이유가 없어지고 당장 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와, 단순히 비용이 증가한다의 차원이 아니라 기업의 재무 예측 시스템 자체가 마비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오페크의 감산 연장 기대감이라는 수급 문제에다가 에너지 전쟁 양상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쳐 있잖아요. 네네. 이 모든 게 예측 불가능성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유가의 폭주가 거시경제의 가장 무서운 적을 다시 깨우는 건 너무 당연한 수순이겠네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말입니다.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인플레이션의 부활이죠. 유가가 쏘아올린 물가 상승 공포는 곧바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의 목줄을 쬐입니다. 아,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가 다시 오를 조짐을 보이니까 금리를 내릴래야 내릴 수가 없게 되겠군요. 맞아요.
매파적인 기조를 유지하면서 고금리를 장기화할 거라는 전망이 시장을 지배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에 그대로 나타난 거고요. 4.273%를 기록했죠. OBP 상승했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반론을 날카로운 지적을 하나 해보고 싶은데요. 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OBP 그러니까 0.05%포인트 상승이잖아요. 네. 사실 일반인들 대출금리 감각으로 보면 그거 진짜 미미한 숫자 아닌가요? 월스트리트는 왜 이 OBP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개인의 대출이라면 진짜 커피 몇 잔 값이겠지만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굴러가는 수십조 달러 규모의 기업 부채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 단위 자체가 다르군요. 네, 국채금리는 세상 모든 금리의 기준점, 그러니까 일종의 중력과도 같습니다. 국채 10년물 금리가 올랐다는 건 전 세계 모든 기업의 이자 비용이 하룻밤새 수십억 달러씩 늘어났다는 뜻이에요. 중력이 가능해지니 모든 자산의 가격이 땅으로 짓눌리는 거군요. 아까 오파링회로 던졌던 그 기묘한 미스터리가 이제야 좀 풀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미스터리 말씀이시죠?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는데 왜 금값이 7일 연속 폭락해서 103만 달러가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교과서대로라면 물가 오를 땐 금을 사야 하잖아요. 그렇죠. 전통적인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니까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고금리 장기화라는 무거운 중력이 금의 발목을 꽉 잡은 거네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이 현상을 더 큰 거시적 흐름과 연결해 본다면 금은 그 자체로 이자를 낳지 않는 무이자 자산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아, 국채는 들고 있으면 4.27% 이자를 주는데 금은 창고에 둬봤자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요. 맞아요. 고금리 환경에서는 금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회비용의 상실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7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한 겁니다. 네네.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뇌정지가 오는 겁니다. 금이 이자를 주지 않아서 타격을 받았다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주 좋은 포인트네요. 비트코인도 배당이나 이자를 안 주잖아요.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고요. 근데 왜 비트코인은 같은 날 하루 만에 1240달러나 막 급등하면서 금과 동일한 103만 달러를 기록한 거죠? 금리라는 중력이 비트코인만 피해갈 리는 없겠죠. 하지만 지금은 시장의 배관, 그러니까 파이프라인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배관이 달라졌다고요? 네, 오늘 브리핑 리포트에도 명시된 부분인데 비트코인 ETF 순유입지속이라는 문구가 바로 그 핵심 열쇠입니다. 아, ETF를 통한 자금 유입이 구조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군요. 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생기면서 월스트리트의 거대 연기금이나 펀드들이 자산 배분 차원에서 기계적으로 비트코인을 편입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이고 투명한 파이프라인을 타고 매일 달러가 밀려 들어오는 거죠. 세상에. 그러니까 금은 고금리라는 매크로 환경에 짓눌렸지만 비트코인은 ETF라는 새로운 유동성 창고의 힘으로 그 중력을 돌파해버린 거네요. 정확합니다. 아주 모순적인 상황이지만 구조의 힘이 거시경제의 압박을 이겨낸 셈이죠. 와, 그렇다면 이 거시경제의 폭풍 속에서 실제 주식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현장으로 시선을 좀 옮겨봐야겠습니다. 국가별로 극과 극이더라고요. 미국부터 볼까요? 네, 미국의 방어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맞아요. S&P 500은 0.27% 하락에 그쳤고 나스닥과 다우는 장중 변동성을 딛고 보합 마감을 했어요. 0.00%. 트럼프 전 대통령의 확전 자제 발언도 있었다고 하지만 진짜 철벽 요새 같았어요. 기본적으로 미국이 기축통화국이자 에너지 독립국이라는 근본 체력이 컸죠. 하지만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폭풍 속에서 빛난 몇 가지 긍정적인 미시적 이벤트들이 지수를 떠받쳤습니다. 아, 그 부분 리포트에서 봤습니다. XLP 재무 운용사인 에버너스의 나스닥 상장 초일기라던가 레벨레이션 바이오사이언스의 워런트 발행 승인 같은 개별 호재들이요. 네, 바로 그 개별 이슈들이죠. 근데 좀 의아한 게요. 이런 개별 기업 호재 몇 개가 어떻게 글로벌 거시경제에 타격을 상쇄할 수 있는 건가요?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워런트 발행 승인 같은 이슈의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지금처럼 금리가 높은 환경에선 고위험 바이오 기업이 돈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누군가는 그 높은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그 기업의 미래에 거대한 자금을 태웠다는 뜻이겠네요. 빙고입니다. 아무리 거시경제가 얼어붙어도 확실한 이벤트가 있는 곳에는
여전히 월스트리트에 거대한 자금이 흐르고 있다는 유동성의 증거를 시장에 보여준 거예요. 아하, 투자자들 입장에선 아직 시장의 돈줄이 마르지 않았구나 하면서 심리력 방어선이 구축된 거군요. 네, 그래서 나스닥과 다우가 보합으로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미국은 이렇게 펀치를 맞고도 버텼는데 그 튼튼한 요새 밖에 아시아나 유럽 시장은 그야말로 처참했잖아요. 맞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충격이 아시아를 강타했죠. 일본 니케이는 최대 3.4% 폭락했고 유럽 DAX나 영국 FTSE도 2%대 후반으로 꼬꾸라졌습니다. 네네. 근데 우리가 청취자님들과 함께 가장 뼈아프게 봐야 할 곳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 코스피 시장이죠. 무려 2.73%나 폭락하면서 5,760선으로 주저앉았어요. 코스닥도 크게 하락했고요. 다른 나라보다 한국 시장이 유독 이렇게 거칠게 무너진 게 단지 반도체 실적 충격 때문만은 아니죠. 왜 외국인들의 거대한 매도 폭탄을 맞아야 했을까요? 오늘 한국 시장에 쏟아진 매도 폭탄의 진짜 방아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환율입니다. 장중에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을 재돌파했거든요. 1,500원 돌파요. 종가는 1,455원으로 마감하긴 했지만 어쨌든 1,500원을 찍었다는 것 자체가 공포네요. 네, 그 숫자가 전광판에 찍히는 순간 시장의 성격이 변해버립니다. 근데 옛말 교과서에서는 환율이 높으면 수출 기업에 유리하다고 배웠잖아요. 왜 지금은 1,500원 뉴스와 동시에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집어던지는 겁니까? 한국은 원자재와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니까요. 유가가 폭등하고 강달러 환경이 되면 한국 기업들은 기름을 사오기 위해 천문학적인 원화를 지불해야 합니다. 생산 원가가 폭발하는 거죠. 아, 수출로 버는 돈보다 수입에 쓰는 비용이 압도적으로 커지면 국가의 펀더멘털 자체가 흔들리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군요. 게다가 외국인 입장에선 환손실 문제도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외국인은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투자하는데 주식으로 본전만 쳐도 나중에 환율이 1,500원일 때 달러로 다시 바꾸면 엄청난 환차손을 입게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보는 거네요. 네, 그래서 환율이 1,500원을 터치하면 외국계 기관의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국 자산 비중 축소 버튼을 눌러버리는 겁니다. 와, 끔찍하네요. 매크로의 강력한 원심력이 외국인 자금을 억지로 탈수해버리는 느낌입니다.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2.4조 원을 순매수하면서 막아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고요. 네,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해 보니 우리가 어떤 폭풍 한가운데 있는지 명확해집니다. 지금 출근길이거나 혹은 중요한 회의를 준비 중이신 당신에게 이 숫자들은 단순한 뉴스가 아닐 겁니다. 내 포트폴리오, 내 비즈니스에 직결된 이야기죠. 이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리포트의 핵심 관전 포인트에 집중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방호주와 현금 비중을 확대해서 순하기를 피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현금이라는 우산을 펴라. 네, 그리고 환율이라는 원심력이 준종되고 안정을 찾기 시작하면 그때가 바로 과도하게 매도된 원화 자산, 즉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간 캘린더 핵심 일정도 빼놓을 수 없죠. 24일 화요일에 미국 제조업 및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 즉 PMI 발표가 있고요. 네, 25일 수요일에는 미국 원유 재고, 26일 목요일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굵직한 일정들이나요? 이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 있겠네요. 다가오는 24일 미국의 PMI 지표가 예상보다 아주 나쁘게 나온다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PMI가 나쁘게 나왔다는 건 경기가 얼어붙는다는 거니까 당연히 침체의 신호로 보고 주식을 던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과거의 상식이죠. 리포트도 1차적으로는 지표 악화 시 단기 매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하만을 쳐다보는 상황에선 다른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아, 혹시 그 나쁜 뉴스가 곧 좋은 뉴스라는 역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지표가 엉망으로 나오면 시장은 드디어 연준이 금리를 조기 인하하겠구나 라고 환호하면서 오히려 주가가 폭등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와, 진짜 1차원적인 숫자가 아니라 그 이면의 수싸움을 읽어야 하네요. 화요일 밤 시장이 어느 쪽으로 발작하는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거대한 힌트가 되겠습니다. 네, 시장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의 여정을 슬슬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유가, 인플레이션의 망령, 환율 1,500원의 벽에 부딪힌 한국 시장,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망하는 요새 같은 미국 시장까지 매크로의 거대한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개별 숫자빌에 매몰되지 않으셨다면
오늘 하루 시장을 바라보는 청취자님의 해상도가 완전히 달라지셨을 겁니다. 네네. 그런데 저는 오늘 분석을 마치기 전에 청취자님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남겨두고 싶습니다. 오, 기대되는데요.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는 금값이 7일 연속 하락하는 동안 비트코인이 10만 3천 달러를 돌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 이러한 디커플링, 즉 탈동조화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잠깐만요. 그 말씀은 네, 앞으로 다가올 10년,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안전자산의 정의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쓰여지고 있는 중이라면 당신은 어디에 대비하시겠습니까? 와, 소름이 돋네요. 방공호의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묵직한 화두군요. 청취자님들,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해 스스로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탐구에서도 가장 잘 준비된 사람이 되실 수 있도록 저희는 더 깊고 흥미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